녹정기, 김용원저 제11권 5장. 천지회의 총타주 진근남의 죽음. 진근남은 말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작은 일이고 매국노가 되는 것은 큰 일이오. 오늘 내가 그대를 죽인다면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저승에서 국성야를 대할 것이오? 시랑은 머리를 쳐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빨리 나를 죽이시오. 국성야가 나를 볼 면목이 없으면 없었지. 내가 그를 볼 면목이 없지는 않을 것이오. 진근남은 날카롭게 말했다. 그대는 이 순간에도 큰 소리를 치겠다는 것이오? 그는 일검으로 그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옛날 싸움터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정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랑은 국성야의 부하로서 언제나 선봉을 섰으며 피로 목욕을 하듯 고달픈 싸움을 치렀고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다. 만약에 동부인이 시랑에게 오만방자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오늘날 반드시 대만의 대들보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적에게 투항하여 나라를 배반했으나 그의 전 가족이 무고하게 살육당했으니 실로 동정을 금할 수 없어 검을 내리고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소. 그대가 맹세를 하고 항복해 온다면 다시 정왕야의 휘하로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오늘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겠소. 금후 그대는 공을 세워 속죄하고 대업을 일으키는 데 전력한다면 여전히 당당한 사내대장부임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오. 시형제, 내 좋은 말로 권하니 부디 돌아서기 바라오. 최후의 이 한마디는 매우 간절했다. 시랑은 냉랭한 안색으로 말했다. 내가 다시 대만으로 귀의한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진근남은 검을 칼집에 꽂고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시형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의리와 절개요. 그대가 앞으로 충성을 바친다면 과거에 철모르고 한 짓을 누가 감히 비웃겠소? 관운장 관왕야만 하더라도 조조에게 항복한 적이 있지 않소? 벼랑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 악적은 나의 할아버지가 그의 전 가족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 대만은 결코 그를 용납할 수 없소. 빨리 그를 죽이시오. 진근남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말한 사람은 바로 정극상이었다. 진근남은 그를 바라보고 말했다. 둘째 공자 시 장군은 용병술에 뛰어나 과거 국성야의 장수 중에서는 버금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소이다. 그가 항복해 온다면 우리의 반청복명의 대업에 지극히 큰 득이 되오. 우리는 마땅히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사사로운 원한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외다. 정극상은 냉소했다. 이 사람이 대만에 가서 병권을 쥐면 우리 정씨 집안 사람들이 어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소? 진근남은 말했다. 시 장군이 맹세를 해주기만 한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그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겠소. 그가 우리 전 가족의 목숨을 없애면 진 군사가 스스로의 목숨으로 배상할 수 있을 것 같소? 대만은 우리 정씨 집안 것이지 진 군사의 것은 아니오. 진근남은 울화가 치밀었으나 억지로 노기를 가라앉히고 다시 말을 하려 했다. 그때 시랑이 갑자기 도망을 치면서 부르짖었다. 군사, 그대가 나에게 보여준 두터운 의리를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정씨 집안의 종놈 노릇을 다시 할 수는 없소. 진근남은 부르짖었다. 시형제, 돌아오시오. 할 말이, 갑자기 등이 격렬하게 아파왔으며 한 자루의 예리한 검이 등 뒤에서 찔러들어와 앞가슴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일검은 바로 정극상이 갑자기 암습한 것이었다. 진근남의 무공을 두고 말할 때 10명의 정극상이라 하더라도 그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등 뒤에 있던 정극상이 갑자기 독수를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정성공이 대만을 공격하여 정복한 후에 아들 정경을 금문과 하문에 주둔시켰었다. 정경은 군심을 얻고 있었으나 행동이 점잖지 못해 유모와 사사로이 정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
정성공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했으며 영전을 가진 사람을 하문으로 보내 정경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장수들은 아무도 그 명을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 정성공은 휘하의 장수들이 명을 받들지 않자 더욱 분노했고 얼마 후 그만 병이 들어 죽었는데 이때 나이 겨우 39세였다. 대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들은 정성공의 동생인 정습을 연평군왕으로 받들었다. 정경은 금문과 하문에서 군사를 이끌고 대만으로 돌아왔으며 대만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쳐서 항복받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정성공의 아내 동부인은 집안에 이와 같은 병고가 생기고 왕야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것이 바로 유모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모가 낳은 자식인 정극장을 매우 미워하고 직계 손자인 정극상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경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근남은 언제나 정경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딸을 정극장에게 시집 보내 정극장의 장인이 되었다. 동부인과 풍석범 등은 암암리에 밀모를 꾸미고 정극상을 세우려면 먼저 진근남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차에 걸쳐 암살을 하려고 했으나 진근남이 피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진근남이 정극상의 목숨을 구해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정극상의 독수를 입게 된 것이다. 그 일검은 너무나도 재빨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풍석범이 실랑을 뒤쫓아가려고 하는데 흘깃 보니 위소보가 비수를 들고 정극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풍석범은 재빨리 위소보를 막았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풍석범의 장검이 두 토막 나고 말았다. 그의 일검은 내경이 웅후해서 위소보의 비수도 날려보냈다. 풍석범은 위소보를 발길질로 걷어차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다시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쌍아가 재빨리 달려나와 막았다. 이어 풍재중과 두 명의 천지회 형제들이 앞으로 나와 협공을 했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켜 비수를 집어들고 울부짖었다. 저 아기는 총타주를 헤쳐 돌아가시게 했다. 모두들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는 정극상에게 재차 달려들었다. 정극상은 몸을 옆으로 날려 피하며 검을 뻗쳐 위소보의 뒤통수를 찌르려고 했다. 그의 무공은 고강한 편이었고 이 일검은 퍽이나 교묘해서 위소보가 좀처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벼랑간 옆에서 한 자루의 칼이 뻗쳐와 그 검을 밀어냈는데 그 검을 밀어낸 사람은 아가였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나의 사제를 해치지 마세요. 곧이어 두 명의 천지회 형제들이 정극상을 공격했다. 풍석범은 풍재중과 쌍아 등 네 사람을 상대로 싸웠는데 여전히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천지회 형제를 쳐서 그 형제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 벼랑간 정극상이 버럭버럭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자 풍석범은 상대하던 사람들을 내버리고 정극상 쪽으로 달려가서 다시 장력을 휘둘러 천지회 형제 한 명을 때려 죽였다. 그는 진근남이 죽은 이상 이 한패거리 사람들 중 우두머리는 위소보라 생각하고 이 꼬마를 먼저 처치하려고 즉시 손을 뻗쳐서 위소보의 정수리를 내리치려고 했다. 쌍아는 부르짖었다. 상공, 빨리 도망쳐요. 그녀는 몸을 날려 풍석범의 뒤로 달려들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도 조심하시오. 그리고는 도망을 쳤다. 풍석범은 생각했다. 내가 만약 저 꼬마를 쫓는다면 공자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 그는 왼팔을 뻗어 정극상을 안고 위소보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한 사람을 안고 있었으나 여전히 위소보보다 빠른 편이었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곧 손을 뻗쳐서 함사사형이라는 암기의 기관장치를 누르려고 했다. 일시 머뭇거리는 순간 풍석범은 재빨리 뒤쫓아와 오른손을 후려치고 있었다. 위소보는 비스듬히 몸을 날리며 신행백변의 재간을 펼쳐서 도망쳤다. 풍석범은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위소보의 뒤를 쫓아갔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우리 사부님의 혼백이 쫓아와 당신의 머리를 만지려 하고 있소.
이 말을 하느라고 일시지체하자 풍석범은 다시 바짝 다가올 수 있었다. 뒤에서 쌍아와 풍재중이 그림자처럼 풍석범을 뒤쫓고 있었다. 위소보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달리며 변화무쌍하게 도망쳤고 풍석범은 정극상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신법이 영민하지 못하여 일시 그를 뒤쫓아 잡을 수가 없었다. 쌍아와 풍재중은 수장이나 뒤떨어져 있었다. 이같이 한동안 쫓고 쫓기자 위소보는 숨이 차서 다급한 김에 벼랑 위를 향해 달려 올라갔다. 풍석범은 크게 기뻐했다. 이 벼랑으로 오르는 좁은 길은 사면이 허공이고 퇴로가 없었다. 풍석범은 여유있게 뒤를 쫓아갔다. 위소보는 이 좁은 산길을 올라가자 신행백변이라는 재간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가 막 벼랑 위에 올라서자 풍석범 역시 바짝 그의 뒤를 따라왔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큰 마누라, 중간 마누라, 작은 마누라, 모두들 빨리 와서 도와줘요. 지금 나서지 않으면 모두들 과부가 될 것이요. 위소보가 벼랑 위로 도망치는 광경을 5 여인은 이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전은 풍석범이 왼팔에 한 사람을 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듯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무공의 고강함이 홍교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칼을 뽑아들고 벼랑가에 엎드려 풍석범이 달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휙 하니 풍석범의 허리깨를 노려 질풍같이 내리쳤다. 풍석범은 정말 사람이 매복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한 칼의 수법이 절묘하고 뛰어난 것을 보고 약간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오른발을 벼락같이 차올려 소전의 손목을 걷어찼다. 소전이 아 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 유엽도는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위소보는 바로 이 찰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풍석범을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함사사형의 장치를 눌렀다. 치지직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무더기의 가느다란 침들이 급격히 쏘아져 나가 모조리 풍석범과 정극상의 몸에 적중되었다. 풍석범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정극상을 놓고 말았다. 2 사람은 대굴대굴 굴러 산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쌍아와 풍재중은 좁은 길을 반쯤 올라왔을 때 2 사람이 세차게 굴러내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옆으로 피했다. 정극상과 풍석범 2 사람이 벼랑 밑에까지 굴러갔을 때 강철침에 묻어있는 독성이 이미 퍼졌다. 2 사람은 마치 돼지 목 따는 소리를 내지르며 끊임없이 뒹굴었다. 하척수는 화산파의 문화로 들어온 후에 극독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함사사형이라는 강침에 묻은 독 역시 몸을 마비시키는 약이었지 목숨을 빼앗는 극독은 아니었다. 과거 오독교 교주가 전수한 독이 묻은 암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풍석범과 정극상 2 사람이 벼랑 아래로 굴러내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졌으리라. 2 사람은 강철침이 몸 안으로 파고들자 근질근질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2 사람의 전신은 마치 수백 마리의 정갈이나 지네들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만 같았다. 풍석범은 참을 수 없어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위소보, 쌍아, 풍재중, 소전, 방아, 목건병, 공주, 증유, 아가 등이 차례로 달려왔는데 풍석범과 정극상의 이 같은 광경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위소보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는 숨을 몇 번 몰아쉰 후 서둘러 진근남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극상의 장검은 가슴을 관통한 상태로 여전히 그의 몸에 박혀 있었다. 그는 아직도 숨을 거두지 않은 상태였다. 위소보는 대성통곡하면서 그의 몸을 안아 일으켰다. 진근남은 공력이 매우 심오하여 내력이 흩어지지 않았는지 아주 나직이 말했다. 소보, 사람은 언젠가 죽는 것이다. 나는 한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했기 때문에 천지신명께 부끄러움이 없다. 너는 괴로워하지 말아라. 위소보는 그저 부르짖기만 했다. 사부님, 사부님. 그가 진근남과 함께 있었던 시일은 매우 짧았다. 매번 진근남을 만나면 언제나 사부님이 자기의 무공을 시험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저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얼버무려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감출까 하는 생각만 했었지. 사부님의 은혜에 고마워한 적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자 사부가 평소 여러 가지 말하던 가르침과 인자한 아버지처럼 자기를 두텁게 사랑해주던 것이 가슴속 가득 차올라 자기가 그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어 말했다. 사부님 잘못했습니다. 사부님이 저에게 전수한 무공을 저는 조금도 배우지 못했어요. 징긋남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사부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무공을 배우든 배우지 않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저는 반드시 사부님의 말씀대로 좋은 사람이 되겠으며 나쁜 사람은 되지 않겠어요. 착하구나. 너는 언제나 착한 애였다. 위소보는 이를 갈며 말했다. 정극상이라는 악적이 사부님을 해쳤어요. 흑흑, 사부님, 저는 이미 그를 제압했어요. 반드시 그를 짓이겨 고기젓을 담아 사부님의 원수를 갚겠어요. 흑흑흑. 그는 울면서 한편으로는 말을 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징긋남은 몸을 흠칫하더니 재빨리 말했다. 아니다. 나는 정왕야의 부하이다. 국성야는 나에게 태산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성야의 혈육을 해칠 수는 없다. 차라리 그가 매정하게 나오는 것을 덮어두더라도 나로서는 의리 없는 짓을 할 수 없구나. 소보,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 너는 충의를 다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너는 꼭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갑자기 안색이 크게 변하더니 다시 말했다. 소보, 나에게 약속을 해다오. 그를 대만으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위소보는 어쩔 수 없어 말했다. 사부님께서 그 악적을 용서해 주시니 저는 사부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징긋남은 안심을 할 수 있다는 듯 길게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했다. 소보, 천지회 반청복명의 대업을 너는 훌륭히 해내야 한다. 우리 한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끝내는 강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광복의 그날을 볼 수 없게 되었구나. 그 소리는 차츰차츰 낮아지더니 숨을 제대로 몰아쉬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두는 게 아닌가. 위소보는 그의 몸을 껴안고 크게 부르짖었다. 사부님. 징긋남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소전등은 줄곧 그의 곁에 서 있었는데 징긋남이 죽자 위소보가 슬픔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들 처연해했다. 소전은 가볍게 그의 어깨를 만지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소보, 그대 사부님은 돌아가셨어요. 사부님이 돌아가셨다. 위소보는 한 번도 아버지를 모신 적이 없었으나 마음 깊이 사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사부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마음속에 쌓이고 쌓였던 슬픔과 고통이 그야말로 본물이 터지듯 걷잡을 수 없었다. 원래 자신이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었음을 새삼 절감하였다. 소전은 말했다. 그대의 사부를 죽인 흉수를 어떻게 처리하죠? 위소보는 벌떡 일어나며 냅다 욕을 해댔다. 빌어먹을 후레자식, 우리 사부님은 너희 정씨 집안의 부하이지만 이 위소보는 정씨 집안에 밥 한 끼 먹지 않았고 돈 한 푼 써보지 않았다. 제기랄, 이 고약한 도적놈아. 너는 나에게 만냥의 은자를 빚지고도 갚지 않았다. 사부님께서는 너의 목숨을 용서해주라고 하셨다. 좋다,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나 만냥의 은자를 빨리 갚아라. 갚을 수 없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한 양의 은자에 너를 한 칼씩 찔러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입으로 끊임없이 욕을 해대며 그는 비수를 쳐들고 정극상에게 다가가 마구 걷어찼다. 정극상은 맞은 독침이 풍석범보다 훨씬 적어서 상처의 아픔과 가려움증이 많이 멎었다. 그는 징긋남이 자기의 목숨을 용서해주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에 크게 기뻐했으나 빚쟁이가 빚을 갚으라고 하자 난처했다.
갖고 있는 은자가 전혀 없어서 애걸했다. 나는 대만으로 가면 반드시 10배, 아니 100배로 불려서 갚아드리겠소. 위소보는 그의 머리를 한번 차고 욕을 했다. 이 이리만도 못한 신보를 가진 놈아.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린 좀또저가. 그와 같은 말은 개방귀와 다를 것이 뭐냐? 나는 1만 번 너를 칼질해 너의 살을 도려내야겠다. 그는 비수를 그의 얼굴에 갖다 대고 2번 비수를 닦는 신용을 했다. 정극상은 혼비백산하여 아가를 바라보며 그녀가 나서서 부탁해주기를 바랐다. 이 나이 어린 도적이 마음속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가이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위해 애걸을 한다면 이 나이 어린 도적은 더욱더 나를 미워할 것이고 1만 번 이상 칼질을 하면 했지 한 번도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100만 양의 은자를 나는 반드시 갚겠소. 위 향주, 위 상공, 만약 믿을 수 없다면. 위소보는 다시 그를 발로 걷어차며 부르짖었다. 물론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사부님은 너를 믿었는데 너는 그를 찔러 죽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비분을 참을 수 없어 비수를 뻗쳐 그의 얼굴을 찌르려고 했다. 정극상은 부르짖었다. 그대가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아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청을 하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보증도 필요 없다. 그녀는 너를 위해 보증을 선 적이 있지만 나중에 너는 시치미를 떼지 않았더냐? 나는 물건을 잡히겠소. 좋아. 너의 개 같은 머리를 잘라내서 담보로 잡히도록 해라. 내가 100만 양의 은자를 갚는다면 나는 너의 개 같은 머리를 되돌려주마. 정극상은 말했다. 나는 아가를 그대에게 저당 잡히도록 하지. 순간 위소보는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땅이 너울너울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비수가 떨어지면서 싹 하고 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떨어진 곳이 정극상의 머리와 몇치 정도의 간격밖에 되지 않아 정극상은 아이고 하는 소리를 내고 급히 머리를 움츠리며 말했다. 나는 아가를 그대에게 맡기겠소. 그러면 그대는 믿을 것이 아니겠소? 내가 100만 양의 은자를 갚았을 때 다시 나에게 아가를 되돌려 주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그런 문제라면 상의할 수 있겠군. 아가는 울면서 부르짖었다.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대의 것이 아닌데 그대가 어째서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정극상은 급히 말했다. 내가 지금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아가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 정말 매정하고 의리가 없군. 나는 사양하겠소. 위 향주가 만약 그대를 요구한다면 나는 만냥의 은자에 그대를 팔겠소. 그러면 우리는 서로 빚을 갚게 되어 위 향주는 나를 10,000번 칼질할 필요도 없지 않겠소? 그녀가 마음속으로 언제나 그대를 사모하고 있으니 그녀를 나에게 판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녀의 뱃속에 이미 그대의 아기를 가졌는데 어째서 그녀가 나를 사모하겠소? 위소보는 놀라고 기뻐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뭐라고 했지? 정극상은 말했다. 그날 양주의 여춘원에서 그대는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자지 않았소? 그녀에게 아가는 큰 소리로 부르짖더니 벌떡 몸을 일으켜서 얼굴을 가린 채 바다 쪽으로 나는 듯 달려갔다. 쌍아가 몇 걸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되돌아왔다. 아가는 울부짖었다. 그대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째서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말하는 것은 정말 개방귀. 비록 수치와 분노에 얽혀 있으나 개방귀를 낀다는 말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 말을 다하지 못했다. 정극상은 위소보의 얼굴 표정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될까봐 걱정되어 재빨리 말했다. 위 향주, 그 아기는 정말 그대의 것이요. 나는 아가와 깨끗한 사이요. 그녀는 나와 혼례를 올린 후에 부부관계를 하자고 했소. 그대는 절대 의심하지 마시오. 위소보는 물었다. 덤으로 아기까지 생기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마다하지? 그녀는 뱃속에 그대의 아기가 잉태된 후에
종종 그대를 걱정했으며 나와 말을 할 때도 온종일 그대에 관해서 얘기했소. 나에게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녀를 맞아들여서 무엇한단 말이오? 아가는 끊임없이 발을 구르며 화를 냈다. 그대는 무슨 말이든 다 하는군. 이렇게 말하자 그의 말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그대는 꺼지도록 하시오. 정극상은 크게 기뻐서 재빨리 말했다. 정말 고맙소. 고마워. 그대 두 분이 백년해로 하기를 기원하겠소. 사례금은 이 형제가 훗날 보내드리겠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위소보는 퇴하고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을 했다. 나는 한평생 내 놈 같은 도적놈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오늘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사부님과 약속했다. 다른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이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3명의 정씨 집안 위사들은 줄곧 한 곳에 움츠리고 있다가 위소보가 주인의 목숨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서야 다가와 정극상을 부축했으며 다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풍석범을 부축해 일으켰다. 정극상은 바다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실랑이 타고 왔던 전선은 이미 멀리 가고 없었고 언덕가에는 2척의 배가 머물고 있었다. 물론 한 척은 자기들이 타고 온 배인데 그 배는 청나라 군사들의 대포에 맞아 돛대가 부러지고 불타버려서 다시 띄울 수가 없었다. 다른 한 척은 온전해 보였지만 그것은 위소보 등이 타고 온 듯하니 자기들에게 양보해줄 리 없다고 생각하여 나직이 물었다. 풍사부, 우리들에게 배가 없는데 어찌하오? 풍석범은 말했다. 소정에 오른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일행은 천천히 해변 쪽으로 다가갔다. 갑자기 한 사람이 등 뒤에서 외쳤다. 잠깐 위향주는 그대들의 목숨을 용서했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소. 정극상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바로 천지회의 고수 풍재중이었다. 정극상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천지회의 형제예요. 천지회는 언제나 대만 연평왕부의 지시를 받아왔는데 그대는 풍재중은 날카롭게 외쳤다. 내가 어쨌다는 것이오? 거기 서시오. 정극상은 속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나 응할 수밖에 없었다. 풍재중은 위소보 앞으로 와서 말했다. 위향주, 이 사람이 총타주를 죽였으니 우리 천지회의 형제와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며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소. 총타주는 한때 국성야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어 그의 자손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소. 위향주는 총타주의 유언을 받들어 손을 쓸 수가 없소. 하지만 속하는 한 번도 국성야를 본 적이 없고 총타주의 유언도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오. 속하는 오늘 친히 이 악적을 죽여서 총타주의 원한을 갚겠소. 위소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대는 뭐라고 했소? 나의 귀가 갑자기 멍멍해져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소. 풍형, 그대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놓고 일을 처리하시오. 나의 명령을 들을 필요는 없소. 나의 귀가 어떻게 된 모양이오. 실랑이란 녀석의 대포 소리에 귀가 멀었나 보오. 이 한마디는 명백하기 이를 데 없었다. 풍재중이 정극상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손을 쓰라는 말이었다. 풍재중이 머뭇거리자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사부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보고 정극상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소. 그저 내가 친히 손을 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오. 천하에 수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있는데 그 누가 상관할 수 있겠소? 풍재중은 위소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위향주, 잠시 귀 좀 빌립시다. 두 사람이 10여 장 밖으로 걸어나가자 풍재중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위향주, 황상께서는 그대를 줄곧 좋아하시지 않았소? 황상께서 그대에게 총타주를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대는 응하지 않고 스스로 도망쳐 온 것을 볼 때 그대의 의리가 무척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소.
강호의 영웅호걸들은 하나같이 탄복할 것입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처연히 말했다. 그러나 사부께서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소. 풍재중은 말했다. 총타주는 정극상이라는 놈에게 해침을 당하시었소. 그러나 황상께서 위 향주에게 분부하신 일은 어떻든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소? 위소보는 크게 의아하여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그와 같은 말을 하시오? 풍재중은 말했다. 황상께서는 마음속으로 세 사람을 가장 꺼리고 있으며 그 세 사람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황상의 자리는 언제나 불안할 것이외다. 그 첫 번째가 오삼계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역시 총타주 이외다. 천지회 형제들이 천하에 널리 퍼져 있고 반청복명의 뜻을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아 황상은 매우 골치가 아팠던 것이요. 이제 총타주가 돌아가셨으니 황상께서 크게 걱정하던 일은 한 가지 없어진 셈이 되었소. 위소보는 거기까지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대였군. 바로 그대였군. 위소보가 천지회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강희는 다 알고 있었고 천지회의 암호마저도 술술 외웠다. 그러나 위소보가 42장경을 훔치고 신룡교에서 백룡사가 되었던 사정을 강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위소보는 자세히 생각해보고 틀림없이 천지회에 첩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청목당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충성심이 강하고 의리가 깊어 절대 첩자가 되어 친구를 팔아넘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으로 줄곧 커다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저 일이 매우 이상야릇해서 풀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때 풍재중이 그와 같이 말하자 위소보는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었다.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할 간첩이로구나. 내 어째서 이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날 소황제가 나에게 백작부를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천지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만이 백작부에 없었다. 이 일은 이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백작부의 사람들은 결코 첩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포를 쏘아대는데 그 누가 그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는가? 그는 사전에 이미 내막을 알고 먼저 피해버린 것이다. 아, 나는 정말 멍청이었다. 그가 지금 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풍재중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무공은 고강했지만 행동거지가 약간 멍청한 것이 시골뜨기와 다름없었다. 위소보는 누가 첩자일까 하고 생각했다. 언변이 좋고 시정의 무례배와 다름이 없는 전노본을 생각했고 행동거지가 날렵하면서 똑똑하고 눈치 빠른 서천천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치밀하고 능력이 있는 마흔초, 성질이 급하고 술을 좋아하는 현정도인, 호방한 번강, 몸이 늙어 몹시 약해진 이력세,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쏘아대는 기청표 등을 의심해 보았으나 유독 풍재중만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벼랑간 다시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때 쌍아 역시 백작부에 없었다. 설마 그녀 역시 첩자로서 나에게 불충스러운 일을 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만 마음속이 쓰라렸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짐작되는 일이 있었다. 쌍아는 풍재중이 일부러 데리고 나간 것이다. 그는 이 나이 어린 계집애가 나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폭격을 가해 그녀가 죽은 후에 자기가 첩자 노릇을 한 것이 들통나면 내가 그를 미워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랬을 것이다. 그는 황상이 보낸 일개첩자에 불과하여 몰래 소식이나 전해줄 뿐이니 천지회가 망한다면 황상께서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황상 앞에서 그를 괴롭히려 한다면 그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위소보의 마음속에 번쩍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위소보는 말했다. 풍형, 그대가 쌍아를 백작부에서 끌어내어서 대포밥이 되지 않게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오.
풍재중은 아 하더니 대뜸 안색이 크게 변해서 뒤로 두 걸음 물러서 칼자루를 잡고 말했다. 그대.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와 나만 알고 있는 세미회다. 황상께선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소. 풍재중은 황제가 그를 매우 총애하고 있으니 그 말이 거짓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질을 받들지 않았소? 이 한마디 질문은 그의 지난 행적 모두를 실토하는 셈이 되었다. 풍형, 그대는 어찌 알면서도 묻고 있소? 황상께서 나에게 잘 대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여기고 있어. 그러나 사부님 역시 나에게 잘 대해주셨소. 이제 사부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내 무슨 거리낌이 있겠소? 그런데 황상께서 나의 죽을 죄를 용서하시려고 할지 모르겠구려. 풍재중은 말했다. 지금이 바로 공을 세워 속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금 전 나는 황상께서 눈에 가시인 세 사람을 제거할 결심을 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 세 번째 눈에 가시는 바로 위 향주 당신이요. 황상께서는 정극상과 풍석범을 한꺼번에 생포해서 북경으로 압송해 오라고 비밀리에 명령하셨소. 이 일만 해내면 큰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흠칫했으나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풍형, 정극상과 풍석범은 이미 독침에 맞아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손을 쓰면 그들을 붙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자, 어서 가서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읍시다. 풍재중은 위소보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르려는 줄 알고 매우 기뻐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위 대인, 어서 갑시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오자 여인들은 여전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위소보는 풍재중의 등 뒤로 살짝 비켜서며 소전과 쌍아 등 여인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위소보와 마음이 잘 통하는 쌍아는 즉시 위소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살기를 띠며 비수를 움켜쥐었다. 위소보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 간첩놈아! 감히 우리 천지회를 배신하고 사부님을 해치려 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위소보가 소매 속에서 비수를 뽑아 풍재중의 허리를 찔러갔다. 풍재중은 비록 방심하고 있었으나 무공이 워낙 뛰어난 고수였기에 위소보의 기습을 감지하자마자 붕어처럼 몸을 뒤틀어 날카로운 비수를 간신히 피해냈다. 내 이놈 위소보. 결국 황명에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풍재중이 대노하여 칼을 뽑아 휘두르자 소전과 쌍아, 아가 등 여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풍재중을 에워싸며 격렬한 난전이 벌어졌다. 여인들은 위소보가 그에게 붙잡혀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모두들 하나같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건영공주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당신이 무엇인데 감히 이토록 무례할 수 있소? 빨리 칼을 던지시오. 풍재중은 흥 하니 코웃음 칠 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위소보를 따라 그녀를 호송하여 온남에서 혼사를 올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지라. 공주를 알아보고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공주는 그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더 대노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태후, 황제, 위소보, 소전 네 사람 외에 누구도 안중에 두지 않는 편이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땅바닥에서 칼을 집어들더니 앞으로 달려나가 풍재중의 머리를 내리쳤다. 풍재중은 공주의 신분이 두려워 차마 그녀에게 심한 독수를 쓰지 못하고 몸을 비켜 한 줄기 장풍을 내뻗어 공주가 든 칼을 밀쳐냈다. 그는 몸을 날렸다. 그런데 그녀가 그 칼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위소보의 어깨 쪽지를 내리치는 게 아닌가. 이때 풍재중은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왼발을 뻗쳐 위소보를 차서 땅바닥에 쓰러뜨리더니 그 반탄력을 이용해서 일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11권 6장 6. 아기를 뵌 여인들
쌍아가 즉시 앞으로 달려와 위소보를 얼싸안고 나는 듯 옆으로 피했다. 풍재중은 깜짝 놀라 칼을 쳐들고 달려왔다. 쌍아의 무공은 뛰어났으나 역시 힘이 약했다. 그녀가 위소보를 껴안고 수장 정도 달려갔을 때 풍재중이 바짝 뒤쫓아오게 되었다. 위소보는 등에 혈도가 봉해져 있는 상태라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말했다. 나를 내려놓아요. 암기를 쓰도록 해줘. 그러나 풍재중은 너무나 재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쌍아가 위소보를 내려놓고 그로 하여금 함사사형의 암기를 발사하도록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다급한 김에 그녀는 힘껏 그의 몸뚱어리를 내던졌다. 풍재중은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달려가 손을 뻗쳐서 위소보를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찰칵 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마치 화도와 화석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곧이어 꽝 하는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고 풍재중의 몸뚱이가 펄쩍 튀어올랐다. 그러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몇 번 꿈틀거리더니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켰다. 순간 그는 쌍아의 몸 앞에 한 무더기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그녀의 손에 한 자루의 단총, 즉 화창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오륙기가 그녀와 남매의 의를 맺었을 때 그녀에게 선물한 예물이었다. 그것은 나찰국에서 교묘히 만든 화기인데 실로 무섭기 이를 데 없었다. 풍재중의 무공이 탁월하다고는 하나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뚱이로는 도저히 총알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쌍아 자신도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화창 소리가 터지자 그 충격으로 그녀는 손과 팔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손이 떨리는 바람에 단총마저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로 이때 소전이 달려와 위소보의 혈도를 재빨리 풀어주었다. 위소보는 간신히 일어나기는 했으나 풍재중이 아직도 죽지 않았을까봐 서둘러 몇 걸음 그에게 다가가 가슴팍을 풍재중 쪽으로 향하도록 내밀고 허리에 차고 있던 기관장치를 눌렀다. 즉시 강철침이 쏘아지면서 모조리 풍재중의 몸에 박혔다. 풍재중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는데 화통이 한번 꽝 하는 순간 죽어버린 모양이었다. 여인네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르며 달려왔다. 7명의 여인들이 새들이 제잘거리는 듯 너 한마디 나 한마디 다투어 그 과정을 묻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간단히 설명을 했다. 쌍아는 풍재중과 상당히 오랜 시일을 두고 이야기를 해왔으며 길을 오는 동안 그가 성실하고 소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뜰하게 보살피는 것이 실로 본분을 지킬 줄 아는 늙은 호인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누가 알았으랴? 그의 마음이 그토록 음침했다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단총을 집어들었다. 벼랑간 오륙기가 자기와 남매를 맺었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오륙기는 무림의 기인인 위소보가 그녀를 처로 맞아들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하녀의 신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천지회 홍기 향주의 의누이가 된 이후에는 천지회 청목당의 향주에게 얼마든지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의오라버니의 호의를 새삼 깨닫고 사람은 가고 없는데 총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니 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위소보는 몸을 돌렸다. 정극상 등 4사람은 해변가로 다가가서 소정에 오르려고 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가 사부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도 태평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은 그에게 너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위소보는 즉시 비수를 들고 쫓아가며 부르짖었다. 잠깐! 정극상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얼굴은 이미 흙빛이 되어 있었다. 위 향주, 그대는 이미 나에게 응낙하지 않았소? 우리를 놔주겠다고. 위소보는 냉소했다.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응낙했소. 그러나 그대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소. 풍석범은 크게 노해서 화를 터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손을 쳐들자 전신이 시큰거리고 맥이 쭉 빠져 다시는 팔에 힘을 쓸 수 없었다.
정극상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 두 무릎에 맥이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위 향주, 그대가 나의 한쪽 다리를 자른다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살 수 있어. 그대는 나에게 아가를 저당 잡히고 100만 양의 은자를 빚졌소. 그러나 그녀는 나와 천지신명께 절을 하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마누라요. 그녀의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어서 그녀 스스로도 나를 따르기 원하고 있는데 그대는 나의 마누라를 이용하여 나에게 저당을 잡히겠다는 것이오? 천하에 그런 도리가 어디 있어? 그러자 소전, 방이, 증유, 공주 등이 일제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안 돼. 정극상은 머릿속이 이미 혼란스러웠으나 역시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그대의 한쪽 팔을 자르고 한쪽 다리를 잘라서 저당을 잡겠소. 그리고 장래에 나에게 10,000양의 은자를 갚으면 나는 그대의 잘라진 팔과 다리를 주겠소. 정극상은 말했다. 아가를 그대에게 팔면 10,000양의 은자를 빚진 것은 이미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잖소? 위소보는 크게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안 돼오. 방금 나는 흐리멍텅해서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오. 아가는 나의 마누라인데 그대는 어찌 내 마누라를 나에게 판다는 말이오? 좋소. 나는 그대의 어머니를 그대에게 파는데 100만 양에 팔겠소. 그리고 그대의 부친을 그대에게 파는데도 다시 100만 양에 팔겠소. 그대 할머니를 그대에게 파는데 역시 100만 양의 가격을 매기겠으며 또한 그대의 외할머니를 그대에게 파는데 역시 100만 양. 정극상은 말했다. 우리 외할머니는 이미 죽었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죽은 사람도 팔 수 있어. 내가 외할머니의 시체를 그대에게 파는데 죽은 사람이니 할인을 해서 80만 양을 받도록 하겠소. 관값은 따로 받지 않겠소. 정극상은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의 가격을 부르는 것을 알았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팔겠다는데 자기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등 모조리 자기에게 팔아넘길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죽은 사람은 할인해서 깎아준다 해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그저 애걸했다. 나는 더 살 수 없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아. 살 수 없다면 용서를 해주지. 그러나 이미 산 것은 물릴 수 없소. 그대는 나에게 380만 양의 은자를 빚졌는데 어떻게 갚을 작정이요? 공주는 웃었다. 그래요. 380만 양의 은자를 빨리 되돌려줘요. 정극상은 울상을 하고 말했다. 나에게는 1,000냥도 없소. 어디서 380만 양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좋아, 은자가 없다면 물건을 되돌려받도록 하지. 그대는 빨리 그대의 부친, 모친, 할머니, 죽은 외할머니를 함께 나에게 넘겨주시오. 머리카락 하나라도 적어서는 안 돼. 정극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가다가는 끝내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아가를 쳐다보며 그녀가 나서서 사정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뜻밖에도 멀찌감치 서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이 일에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속으로 크게 초조해졌다. 위소보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볼 때 반드시 자기의 한쪽 손과 한쪽 다리를 자를 것이 분명한지라 그만 연신 큰절을 하며 말했다. 위향주, 내가 진 군사를 해친 것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그저 그대가 넓은 아량으로 소인의 목숨만 살려주기 바라오. 그리고 내가 그대 어르신에게 380만 양의 은자를 빚진 것으로 하고 이후 나는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서 모두 갚도록 하겠소이다. 위소보는 그를 그토록 골려주고 나니 분노와 한이 약간 가시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차용증서를 써주시오. 정극상은 크게 기뻐서 말했다. 예.
그는 몸을 돌려 위사에게 말했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시오. 그러나 이 황량한 섬 어디서 종이와 붓을 찾는단 말인가? 그 위사는 그래도 기민한 편이라 즉시 자기의 옷 아랫자락을 찢더니 말했다. 저쪽에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의 피를 묻혀서 쓰면 될 것입니다. 그는 달려가 풍재중의 시체를 끌어오려고 했다. 위소보는 왼손을 뻗쳐 정극상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하얀 광채가 번쩍하는 순간 비수를 내리쳐 그의 식지 한 토막을 잘라냈다. 정극상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쓰도록 하시오. 정극상은 아픔에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잠시 손발을 어떻게 놀려야 할지 몰랐다. 천천히 쓰도록 하시오. 만약에 피가 말라 부족하다면 다시 그대의 다른 손가락을 잘라주지. 정극상은 재빨리 말했다. 예, 예. 그는 감히 주저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아픔을 참고 반토막이 잘려나간 식지로 다음과 같이 썼다. 은자 380만 양을 차용함. 정극상 씀. 이 몇 자를 쓰고 나자 그는 거의 까무러칠 정도였다. 위소보는 냉소했다. 당당한 왕부의 공자께서 평소 공부를 하지 않고 글자도 쓰지 않아 한 장의 차용 증서를 쓰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한 것이 전혀 쓸모없는 글씨로군. 그는 옷자락을 받아들더니 쌍아에게 내밀었다. 그대가 거두시오. 숫자를 적게 쓰지 않았는지 살펴보시오. 이 사람은 간사하고 교활하니 몇 냥은 적게 쓸 수도 있을 것이오. 쌍아는 웃었다. 380만 양의 은자 한 푼도 적게 쓰지 않았군요. 그녀는 혈서로 쓴 차용 증서를 품속에 넣었다.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정극상의 턱을 걷어차고 호통을 내질렀다. 죽은 외할머니한테로 꺼져. 정극상은 곤두박질을 치며 저쪽으로 대굴대굴 굴렀다. 위사들이 재빨리 달려가 부축하고서 그의 손가락에 난 상처를 싸맸다. 두 명의 위사는 다투어 정극상과 풍석범을 부축해 한 척의 소정에 오르고 바다 쪽으로 저어가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끊임없이 웃다가 사부의 참담한 죽음을 생각하고 참을 수 없어 대성통곡을 했다. 정극상은 소정이 수십 장 저어 나가자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말했다. 우리들은 큰 배를 훔쳐서 떠나도록 합시다. 짐작하건대 천벌을 받아 죽을 저 남녀들은 쫓아오지 못할 것이요. 커다란 배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배에는 키도 없었고 항해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도 전혀 없었다. 풍석범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 한때의 개 같은 남녀들이 물건을 걷어치웠군. 바다는 망망하고 파도는 거셌다. 소정에는 양식도 물도 없는데 어찌 멀리까지 항해를 할 수 있겠는가? 정극상은 말했다. 돌아가서 다시 그 도적에게 배를 빌리도록 합시다. 기껏해야 380만 양의 차용 증서를 쓰는 것밖에 더 있겠소? 풍석범은 말했다. 그들도 한 척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들에게 빌려줄 수 있겠소? 나는 차라리 바다에 떨어져 고기밥이 되었으면 되었지. 돌아가서 그 도적에게 애걸하고 싶지는 않소이다. 정극상은 그의 말이 단호한지라 감히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숨을 내쉬며 세 명의 위사에게 소정을 바다 쪽으로 저어나가도록 명령했다. 위소보는 정극상의 소정이 큰 배 있는 쪽으로 저어가더니 큰 배가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소정을 저어 멀리 떠나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 없어 웃었다. 소정은 위소보가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을 보고 사부님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겸 말했다. 저 정씨 집안의 둘째 공자는 간사하기 이를 데 없군. 분명히 우리 큰 배를 빼앗으려고 한 모양이에요. 소보, 그대가 가지고 있는 380만 양의 차용 증서는 내가 보기에 나중에는 그가 아무래도 억지를 쓸 것 같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 녀석은 정말 못됐어. 소전은 웃었다. 그대는 어떤 점에서는 똑똑한 편인데 조금 전 그 녀석이 그대의 마누라를 그대에게 팔아넘기고서 만냥의 빚을 갚는다고 하자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응낙을 했지요.
이것은 그대가 아가 누이를 너무나 사랑한 탓일 거예요. 그때 그가 그대에게 만냥의 은자를 내놓으라고 했더라도 그대는 역시 응낙했을 것 같아요. 위소보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상관할 것 없소. 응낙한 후에 다시 따지기로 하지. 천천히 그에게 빚을 받으면 되지. 방이는 물었다. 나중에 어떻게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위소보는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말했다. 풍재중을 죽인 후에 나는 걱정할 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소. 그는 풍재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았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신변의 커다란 화가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아무 까닭도 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했는데 풍재중이 죽자 즉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저 도적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저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을 사람은 죽고 도망칠 사람은 도망쳐서 섬이 태평스럽게 되자 모두들 온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위소보는 이때 두 발이 마치 천근처럼 무거운 것을 느끼고 견딜 수 없어 그만 모래바닥 위에 누워서 쉬었다. 소전은 풍재중에게 집혔던 혈도를 안마해 주었다. 석양빛이 하늘을 뒤덮고 물결이 반짝거려 바다에 마치 금빛뱀이 서로 다투어 뛰고 나는 듯해서 그 광경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여인들은 모두 주저앉았다. 얼마 후 위소보가 먼저 코를 골았고 여인네들도 차례로 잠이 들었다. 한 시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방이가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위소보가 옛날 중군장으로 사용하던 집으로 가서 밥과 음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 객당에는 소나무로 만든 횃불을 걸어놓아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혀놓았다. 8명이 함께 식사를 한 후에 방이와 쌍아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소전으로부터 시작하여 방이, 공주, 증유, 목건병, 쌍아, 아가 등 7 여인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어떤 여인은 간드러지도록 화사했으며 어떤 여인은 온순했고 어떤 여인은 활발했으며 또 어떤 여인은 단정하면서도 수려했다. 제각기 장점이 있는지라 위소보는 크게 흐뭇해서 한 여인에게 등을 기대고 다리는 다른 여인에게 갖다 대었다. 마음은 평화롭기 이를 데 없었으며 그날 여춘원에서 7 여인과 더불어 커다란 이부자리 안에서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었던 때와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평안하고 아늑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과거 모조리 먹어치운다는 뜻으로 이 작은 섬에 통을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대들 누나와 누이들을 모조리 내 마누라로 삼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소. 이것이야말로 모르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소? 이제부터 우리 8사람은 이 통을도에 살면서 수명이 하늘처럼 길게 되고 영원히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소전은 말했다. 소보, 그 말은 불길하니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요. 위소보는 그녀가 홍교주와 관계 있는 일은 어떤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재빨리 말했다. 맞았소, 맞았소. 내가 또 실수를 했구려. 소전은 말했다. 실황과 정극상이 돌아간 후에 10중 8구 군사를 데리고 원수를 갚으러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을 거예요. 여인들은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방이는 말했다. 전 언니,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지요? 소전은 위소보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것은 역시 지존보의 생각을 들어야겠지.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는 나를 지존보라고 부른 것이요? 만약에 지존보가 아니면 어떻게 통째로 다 먹어치울 수 있었겠어요? 위소보는 껄껄 웃었다. 나의 이름에 있는 보자가 조그마한 보물 보자인 줄로 알았소. 그런데 알고 보니 지존보였구려. 그는 문 여인이 일제히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고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중원에는 갈 수가 없소. 신룡도는 이곳에서 너무 가까우니 역시 좋지 않소. 어쨌든 쾌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은 쾌적할 수 없으며 쾌적한 곳이라면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위소보의 기준으로 쾌적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도박을 할 수 있고 연극을 볼 수 있고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갖가지 잡다한 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노래, 맛 좋은 음식, 맛 좋은 반찬, 간식용 음식, 아름다운 소저 모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 아름다운 소저들은 이미 곁에 적지 않게 있었으나 나머지의 여러 가지들은 북경이나 양주와 같이 천하에 으뜸 가는 번화한 곳이 아니면 결코 흐뭇하게 누리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는 이와 같은 풍류적이고 흥청거리는 곳을 생각하자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사는 것도 퍽이나 재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어머님 혼자 외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 지내시는지 모르겠구려. 여인들은 그로부터 자기 어머니를 들먹이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이 말을 듣자 그에게도 효성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제히 물었다. 그대의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어떤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시어머니이니까 마땅히 방법을 강구해서 한자리에 모셔 시중을 들어야 할 것이다.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양주 여춘원에 계시오. 여인들은 양주 여춘원이라는 소리를 듣자 공주 외에 나머지 여인들은 대뜸 얼굴이 빨개졌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돌렸으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공주는 말했다. 아, 양주 여춘원이라는 곳은 그대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곳은 천하에서 가장 놀기 좋은 곳이며 그대는 나를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방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그대를 골려주려는 말이니 그 말을 믿지 말아요. 그곳은 가장 점잖지 못한 곳이에요. 공주는 말했다. 어째서 점잖지 못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대는 놀러 가본 적이 있나요? 어째서 그대들은 하나같이 이상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죠? 방이는 우스운 것을 참고 대답하지 않았다. 공주는 목건병의 어깨를 얼싸안고 말했다. 누이, 그대가 나에게 들려줘. 목건병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그곳은 기녀원이에요. 공주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지 계속 물었다. 그대 어머니가 기녀원에서 무엇을 하지? 소문에 들으니까 그곳은 남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던데? 방이는 웃었다. 그는 언제나 터무니없는 말을 잘해요. 그대가 그의 말을 한마디만 믿어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날 여춘원에서 위소보가 7 여인과 한 이불을 덮고 잠자리를 하였을 때 지금 여기 와 있는 공주만 늙은 갈보 모동주와 바뀌어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여기 있는 것이다. 공주의 거친 태도는 모동주에 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처럼 음흉하고 악랄하지 못한 데다가 젊고 아름다운 점에 있어서는 더욱 뛰어난 편이었다. 위소보는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지금쯤 자기를 모시고 있는 것이 공주가 아니고 그녀의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어쩌면 나중에 자기 역시 노황야처럼 오대산으로 출가하여서 화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화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7명의 마누라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인들이 겸연쩍어하는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들 그날 밤의 광경을 떠올리는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나는 마구 날뛰어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도 하지 못했다. 아가와 전 누나의 뱃속에 나의 아기가 들어있으니 두 사람은 드러난 셈인데 또 누구를 건드렸는지 확실히는 모르겠구나. 천천히 알아내야지.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전 누나, 공주 아가, 그대들 세 사람의 뱃속에는 이미 나의 아기가 들어있는데 또 누구의 뱃속에 나의 아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구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이 등 내 여인의 얼굴은 더욱더 붉어졌다. 목건병은 재빨리 말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증유는 위소보의 눈초리가 자기에게 돌아오자 눈을 곱게 흘기며 말했다. 없어요. 위소보는 쌍아를 보며 말했다. 쌍아, 우리는 반드시 대성공을 했겠지? 쌍아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한 모퉁이로 몸을 숨기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소보는 방이에게 웃으며 말했다. 어떠시오? 그대가 여춘원에 왔을 때 뱃속에 베개를 넣어서 잔뜩 불려놓은 것을 보면 반드시 성견지명이 있었을 것이오. 방이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킥하고 웃으며 혀를 찼다. 죽일 태감 같으니 내 그대와 어찌 그런 짓을. 목건병은 말했다. 그래요. 사저, 증 언니 쌍아자매, 나 우리 네 사람은 그대와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혼례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어째서 애가 생기겠어요? 소보, 그대는 나빠요. 그대는 왜 전 언니와 공주 그리고 아가 언니와 혼례를 올린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국수도 먹여주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목건병은 사람들이 혼례를 올려야 아기가 생기는 줄 알고 있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도 천진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웃음소리를 내었다. 방이는 팔을 뻗쳐 그녀의 허리를 얼싸안고 말했다. 소자매, 그렇다면 그대가 오늘 밤에 그와 천지신명에게 절을 하고 부부가 되도록 해요.